시니어 여행작가 안정훈의 저서 철부지 시니어 729일간 내 맘대로 지구 한 바퀴 제2장 발칸의 낯선 도시에서 외로움의 쓰나미를 맛보다 고독편을 읽어드립니다. 북유럽 짠내 나는 여행을 시작하다. 담배 밀수범으로 체포되면 어떻게 하지? 러시아에서 헬싱키로 넘어가기 전에 물가가 비싼 북유럽 국가를 어떻게 여행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다. 일단 최대한 아끼고 줄여서 생활하기로 했다. 평생 처음 겪는 쩐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 체면 따위는 접어두고 소심한 쫄보가 되기로 했다. 여행의 스타일을 짠내 여행, 산티 여행으로 정했다. 북유럽으로 여행 가면 빙하가 깎아 만든 U자 골짜기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형성된 좁고 기다란 만인 피오르 관광이 기본이지만 생략하기로 했다. 박물관, 맛집, 카페, 비싼 숙소 등은 쳐다보지도 말자고 다짐했다. 어지간한 거리는 무조건 걷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런 식으로 북유럽 4개국의 수도만 돌아보고 최대한 빨리 발트 국가로 넘어가기로 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핀란드의 헬싱키로 가려면 비행기, 페리, 기차, 버스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나는 요금이 저렴하고 밤 12시에 출발하여 새벽 7시에 헬싱키에 도착하는 버스를 타기로 했다. 교통비와 하루치 숙박비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버스는 에코라인과 룩스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자정에 출발하는 룩스 익스프레스를 골랐다. 요금은 25유로였다. 물가가 싼 러시아에서 지내다 보니 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좌석도 넓고 차 내에 화장실도 있고 간식과 음료수도 줘서 만족스러웠다. 핀란드로 가는 도중 양국의 검문소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좀 과하게 긴장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담배가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담배값이 싸도 너무 싼 러시아에서 무려 10보루 넘게 사재기를 해서 가방 구석구석에 담았다. 만약에 걸려서 뺏긴다 해도 아깝지 않은 금액이기에 시도했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양심에 찔렸다. 혹시 담배 밀수범으로 체포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가방의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내내 불안에 떨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가서 속으로 만세를 부르긴 했지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두고두고 민망스럽다. 유스 호스텔에서 공짜 사우나를 하다. 헬싱키에는 아무 정보도 없이 갔기에 일단 투어버스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봤다. 시내가 작아서 한눈에 지도가 그려졌다. 다음 날은 도보로 구석구석 다녔는데 깨끗하고 아기자기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좋았다. 추운 지역이어서 유스 호스텔에도 사우나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땀을 빼고 몸을 덮였다. 거기서 만난 현지인 남성은 자신은 사장 친구라서 매일 오는데 손님들이 주로 단체 여행객들이라 잠만 자고 나가기 때문에 사우나에는 잘 오지 않는다고 했다. 오랜만에 스팀박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만난 게 반가웠는지 핀란드 역사를 비롯해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풀었다. 마음이 가난했던 여행. 2019년 연말 가족들과 함께 뮤지컬 레베카를 보았다. VIP석 3명의 입장료가 45만 원이었다. 그 비용이 비싸거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북유럽과 발트 3국,
발칸반도 여행 중에는 돈만 원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을까? 과도하게 긴장했고 마음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마음 부자로 살기로 했다. 다행히 2020년 4월 유라시아 자동차 횡단 여행의 기회가 왔다. 팀원 4명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출발해서 러시아로 가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돌아보고 발트 3국과 발칸반도를 돌아 북아프리카와 터키, 코카서스 3국을 거쳐서 귀국하는 7개월 여정이다. 일부러 북유럽과 발트 3국, 발칸반도를 코스에 넣고 충분한 시간을 잡았다.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의미의 여행이다.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북유럽과 발트 3국, 발칸반도 여행기를 대폭 줄이거나 생략했다. 대신 유라시아 자동차 횡단 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음번 책에 제대로 써보기로 했다. 핀란드, 스웨덴, 짧지만 강렬한 체험. 하루 동안의 짧은 크루즈 여행. 핀란드 헬싱키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갈 때는 크루즈를 이용했다. 스톡홀름행 크루즈로는 바이킹 라인과 시리아 라인 두 회사가 있는데 마침 시리아 라인에 아주 저렴한 티켓이 있었다. 갑판 상부에 창문 있는 선실은 50유로 이상이고 차량을 싣는 아래칸보다 한층 더 아래에 있는 창문이 없는 2인실 객실은 8유로였다. 횡재라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질렸다. 어차피 배를 타면 갑판 위로 올라가서 시간을 보낼 텐데 굳이 비싼 객실을 고를 필요가 없었다. 저녁 뷔페는 35유로, 아침 뷔페는 11유로라고 해서 비싸서 구입하지 않았다. 표를 예매하자마자 식품점으로 달려가 햄버거, 요거트, 물 등을 구입해서 여행하는 동안 선실에서 먹었다. 선실에는 화장실과 침대 2개가 있었고 러시아인 승객 1명과 같이 사용했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식사할 때만 빼고는 갑판 위로 올라가서 시간을 보냈다. 배가 크기도 했지만 호화로운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비록 15시간에 불과했지만 면세점, 레스토랑, 클럽과 바, 식당과 쇼핑몰, 게임장, 공연장 등을 구경하면서 난생 처음 크루즈엔 탄 기분을 만끽했다. 선내 전망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무료 공연을 감상하고 갑판 위에 있는 수영장 구경도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배들이 입출항하는 항구의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좋았고 바람이 세기는 했지만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도 낭만적이어서 좋았다. 수평선 너머에서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가성비 최고의 짧지만 강렬한 체험이었다. 처음으로 밥을 짓다 화재경보음이 울리다. 스톡홀름에서는 식품점에서 재료를 사다가 숙소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쌀과 고기, 채소를 사다가 직접 해서 먹으니 경비도 절약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음식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서 처음에는 고생을 좀 했다. 전기 레인지 사용법도 몰랐고 쌀에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밥할 때 뜸을 얼마 동안 들여야 하는지도 몰라서 헤맸다. 결국 밥 짓고 고기 굽다 연기가 많이 나 화재 감지기에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호스텔 직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2번이나 달려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멍청한 여행, 후회되는 여행, 여전한 구두쇠짓. 지금도 가장 후회되는 것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뭉크박물관에 갔다가 입장료 100크론에 약 13,000원이 아까워서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보고 온 것이다.
소심하게 로비에 비치된 도록으로 절규, 마돈나, 사춘기 등의 그림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후회를 낳는다는 말이 딱 맞다. 비슷한 엉터리 짓을 계속하며 북유럽 4개국을 14일 동안 여행했다. 그리고 34일간 발트 3국과 발칸반도 12개국을 다녔다. 북유럽보다 물가가 많이 쌌지만 여전히 구두쇠짓을 하고 다녔다. 오슬로의 지하철에는 개찰구가 없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지하철은 개찰구나 출찰구가 따로 없다. 그냥 쓱 들어가서 그냥 쓱 나오면 된다. 오슬로 패스를 구입하면 24시간에 670크로네, 약 87,000원이다. 이 패스 하나면 박물관, 미술관, 트램, 지하철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싱글 티켓은 1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33크로네, 약 4,300원이지만 버스를 탄 후 기사에게 사면 55크로네다. 24시간 사용권은 90크로네다. 특이한 것은 티켓을 구입한 후에 꼭 기기에 접촉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기가 티켓 머신과 별도로 위치해 있어서 처음에는 헷갈린다. 나는 돈을 아낄 심산으로 1일권을 구입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서 보니 표검사를 전혀 하지 않아서 괜히 나만 순진하게 돈을 내고 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24시간 티켓이 만료되면 나도 공짜를 시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시내 한 역에서 내리는데 직원들이 모든 출찰구 앞에 서서 불시검사를 하는 게 아닌가. 불시검사에서 걸리면 벌금이 750크로네라는데 간이 철렁했다. 한참 서서 군경하니 제법 많은 사람이 걸렸다. 그래, 착하게 살자. 법대로 살자. 지하철을 타면서도 어벙한 짓을 했다. 지하철이 도착해서 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양쪽 옆을 보니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이건 뭐지? 왜 이 문은 열리지 않는 거야? 허둥거리는 사이에 지하철이 출발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지하철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는 쪽에 줄을 섰다. 뒤에서 자세히 관찰해보니 지하철이 도착하면 탈 사람이 문 앞에 부착된 동그란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는 구조였다. 아, 알고 나니 별거 아니네. 호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서면 우리나라처럼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버튼을 눌러야 열렸다. 처음에 혼자 탔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아 이상해서 살펴보니 버튼이 보였다. 완전히 구식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지은 건물도 똑같다는 말을 들었다. 안전을 위해 일부러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스토리텔링의 힘, 인어공주, 반전의 매력.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인어공주상이 워낙 유명해서 꼭 가보기로 했다. 시내 도보 투어가 끝나고 가이드에게 가는 길을 물었는데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제안해서 수채화 같이 예쁜 니하운 항구에서부터 강을 따라 꽤 먼 거리를 걸어서 갔다. 중간중간에 벽화나 동상들을 감상하고 강 위로 떠올라서 가는 작은 잠수 정도 구경하면서 가다 보니 관광버스가 줄지어 정차된 광장과 공원이 나왔다. 어린 시절 안데르생 동화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으로 1년 내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넘친다. 주변의 광장, 공원,
부대 시설은 엄청나게 넓고 큰 반면 인어공주상은 너무 작아서 놀랐다. 몇 년 전 유럽 여행 때 브뤼셀에서 보았던 귀여울 정도로 작은 오줌 싸개 소년 청동상이 떠올라서 혼자 웃었다. 그래도 인어공주상이 높이가 불과 70cm인 오줌 싸개 동상보다는 좀 큰 것 같았다. 청명한 하늘과 멋진 들판을 가진 발트 3국. 싼 물가와 예쁜 자연과 도시가 매력.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를 발트 3국이란다. 발트 3국은 1991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지만 러시아가 다시 합병을 시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불안감이 더 높아졌다. 실제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3일이면 발트 3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세 나라 모두 나토에 가입해서 친유럽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시 분위기와 사람들의 복장이나 행동도 러시아보다는 유럽풍이 훨씬 더 강했다. 발트 3국에서는 매일 장을 봐와서 고기를 굽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실컷 먹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착각이 들었다. 이 세 나라는 특이하게도 지붕이 아름다운 곳으로 맑은 공기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큰 볼거리였다. 청명한 하늘과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멋진 들판,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도시가 기억에 남는다. 발칸반도, 객창감에 빠져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다. 폐잔병처럼 느리게 느리게. 북유럽과 발트 3국을 여행하고 나서 발칸반도 여행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발트 3국은 유럽 분위기를 많이 풍겼지만 발칸반도 국가들은 구소련의 연방이었거나 위성국이었던 탓에 슬라브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게다가 이슬람교도도 많았다. 매시간 스피커에서 묵직하고 공격적인 음색으로 코란 읽는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는 것이 왠지 으스스했다. 현지 사람들의 무섭게 생긴 표정과 무뚝뚝한 태도도 못마땅했다. 얼굴 전체가 검은 수염으로 덮인 사내들의 거칠고 투박한 어투 때문에 겁도 먹었다. 한적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잔뜩 긴장해서 두리번거리곤 했다. 한국 식당은 물론 중국 마트도 없어서 음식 고생도 많았다.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웠다. 몸이 힘들어서인지 외로움이 밀려왔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움의 쓰나미가 몰려와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발칸반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객창감에 깊이 빠졌다. 여행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다. 객창감이란 나그네가 느끼는 쓸쓸한 정서 혹은 여행하면서 느끼는 낯선 감정이나 집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발칸반도 국가들에서는 모두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는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땅덩어리가 작아서 여행의 속도를 내려면 얼마든지 빠르게 돌아볼 수 있었지만 객창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힘도 들었고 재미도 없었다. 폐잔병처럼 느리게 느리게 전진했다. 생각보다 화려하고 생동감이 넘친 벨라루스 민스크. 벨라루스는 항상 비수기라서 북적대는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외국 여행자들이 적었다. 2017년 전반기까지는 비자가 없으면 갈 수 없는 나라였다. 나는 비자 때문에 벨라루스를 건널뛸 생각이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얼마 전부터 비행기를 이용해 민스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도착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비행기표를 발권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년 7월부터는 무비자로 바뀌었으니 내가 과도기에 간 셈이다. 벨라루스는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해서 건물과 광장에 레닌 동상이나 초상들이 많이 걸려 있었지만 의외로 수도인 민스크의 분위기는 화려하고 생동감이 넘쳤다. 운 좋게 5개국에서 온 여행자들과 어울려 벨라루스의 낮과 밤을 즐겼다. 민스크 시티 도보 투어에서 미국, 노르웨이, 터키, 영국의 여행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신기하게도 모두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도보 투어가 끝나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터키에서 온 여행자가 이슬람교도여서 그의 안내로 간 할랄 푸드 레스토랑에서 처음 보는 신기한 음식들을 맛봤다. 저녁에는 미국, 터키, 한국의 남성 여행자들끼리 나가서 술집을 순례했다. 차를 빌려서 당일 투어로 민스크에서 150km 떨어진 올드 캐슬로 가서 벨라루스의 대표적인 궁전을 돌아보았다. 함께한 도보 투어 가이드에게 부탁해 올드 캐슬에 갈 때도 함께 갔다. 덕분에 그냥 휘리릭 돌아보지 않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벨라루스의 역사를 제법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한밤의 공포. 여행 중 처음 닥친 위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보리스필 공항에 도착해서는 우연히 한국 무역진흥공사 키예프 지사에 근무하는 젊은 여성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현지 유심카드를 구입하고 휴대폰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우버 택시를 불러줘서 싸고 편하게 숙소까지 갔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첫 출발이 순조로워서 긴장감이 풀리고 이 나라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시내로 나가려는데 우버를 전혀 사용할 줄 몰라서 어떻게 차를 불러야 할지 난감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결국 포기하고 큰 길로 나와서 택시를 잡기로 했다. 내 앞에 멈춰선 차는 택시 표시등도 없는 일반 승용차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반 차량이 택시 영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크게 염려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눈치로 협상을 해야 했다.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 300흐리브냐, 약 13,000원을 불렀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올 때는 거리가 훨씬 더 멀었는데도 250흐리브냐였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보냈다. 그 후로 한참 동안 택시가 오지 않았다.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로 내려가 손을 흔들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어디를 갈 거냐라고 묻는 것 같아 목적지를 적은 메모지를 보여줬다. 그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타라고 했다. 요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300흐리브냐를 휴대폰에 찍어서 보여줬다. 내가 200을 찍어서 보여주자 그가 다시 250을 찍어서 보여줬다. 차를 잡기도 힘들고 시간은 자꾸 가기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뒷좌석에 탔다. 잠시 뒤 가로등만 드문드문 있는 인적이 없는 외곽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 길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는 뜨라삑 하면서 그냥 달렸다. 아, 시내길이 막혀서 돌아간다는 말인가 보구나 라고 추측했다. 얼마를 더 간 뒤 가로등마저 없는 깜깜한 후미진 길로 접어들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려는 식당은 시내 중심지에 있는데 잘못 온 거 아니냐라고 몇 번을 물었다. 택시기사가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한참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와 우크라이나어로 떠들다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위기의 순간에도 엉뚱한 상상.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지금 악덕 택시기사에게 납치되고 있는 거 아닌가? 뒷머리가 서늘해지면서 목골이 송연해지기 시작했다. 차는 어느새 깜깜한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지? 그 짧은 순간에도 나는 엉뚱한 상상을 했다. 60대 한국 노인 혼자서 세계 일주하던 중 우크라이나에서 밤중에 나간 후 실종. 악덕 택시 기사에게 금품을 빼앗기고 피살된 듯. 안전수칙 무시한 무모한 혼자 여행이 화를 부른 듯. 한국의 가족들 애타게 소식 기다려. 현지로 가서 행방을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못 들어. 최근 청춘들의 혼자 배낭여행이 늘자 장령들도 가세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예견됐던 사고 등등 매스컴에 나올 만한 기사의 제목들이 떠올랐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내 안전보다도 망신사 뻗칠 일이 더 걱정되었다. 친구들의 술자리에서도 내 사고 이야기가 안주로 씹히겠지. 그 친구 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렸는데도 듣지 않고 떠나더니 결국 사고를 당했지 뭐야. 자기가 무슨 청년이라고 만용을 부렸지. 외지에 나가서 살다가도 귀향해야 할 나이에 무슨 세계 일주를 한다고.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법이야.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다. 보이스톡으로 위기에서 탈출하다. 문득 낮에 현지 유심카드를 구입해서 넣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니 다행히 눈금이 몇 줄 뜬다. 바로 보이스톡으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다. 한국은 지금 새벽 시간이겠지만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한참 신호가 가도 받지 않아 애가 탔다. 두 번째로 건 전화의 신호가 길게 울리고 나서야 막 잠에서 깨어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이스톡을 화상통화로 바꿨다. 다행히 끊기지 않고 화면을 통해 얼굴이 흐릿하게나마 보였다. 나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가 안전지대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통화하자고 말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택시 안을 보여줬다. 택시 기사 옆 좌석 앞면에 붙어있는 택시 번호와 전화번호를 근접해서 비췄다. 기사의 뒷모습과 옆 얼굴도 찍었다. 사실 택시가 산길을 달리고 있어서 많이 흔들리는 데다가 차 안이 어두워서 피사체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도 택시기사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줘야 위험한 행동을 포기할 것 같아 깜깜이 촬영을 계속했다. 아내는 겁먹은 목소리로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어두운 산속이어서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폐가 앞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다. 차는 더 좁은 길로 들어서더니 막다른 곳에서 멈췄다. 전조등이 비치는 곳에는 문이 굳게 닫힌 낡은 목조 폐가가 하나 보였다. 문에는 커다란 폐목 2개가 X자로 박혀 있었다. 주변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니 오랫동안 버려둔 빈집인 것 같았다. 아마 범행 장소로 점 찍어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은땀이 솟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가슴이 쿵쾅거리기는커녕 오히려 냉동된 것처럼 얼어붙어 버렸다. 머릿속은 하얗게 텅 빈 느낌이었다. 심호흡을 하면서 침착해지자, 담대해지자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동시에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켰다.
기사가 범행을 하려면 차문을 열고 내려서 뒷좌석 쪽으로 걸어올 것이다. 그때 나는 반대쪽 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왔던 길 쪽으로 달아나면 된다. 인상은 험악하게 생겼지만 배가 남산만해서 날 쫓아와도 잡지 못할 것이다. 도망칠 때 큰 소리를 질러서 놀라게 만들자. 만약에 붙잡혀서 엉키면 덩치나 힘에서 내가 불리하니 낭심이나 눈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자 등등 여러 생각을 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애써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오케이, 여기는 내가 오려던 곳이 아니다. 다시 나가자. 그 대신 나가는 택시비를 더 주겠다라고 알아듣든 말든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했다. 알아듣지 못할 게 뻔하니 손가락으로 돈을 세는 동작을 해가며 보디랭귀지 신공을 발휘하면서 반응을 살폈다. 반전이 이루어지다. 다행스럽게도 택시기사는 차를 후진시키더니 오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계속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택시 내부를 찍자 범행을 포기한 것 같다. 온몸은 팽팽하게 긴장되었지만 아내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는 게 큰 힘이 되었다. 아직 위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제법 마음이 안정되었다. 입으로는 통화를 하고 눈으로는 기사를 감시하고 머리로는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손으로는 문 손잡이를 더듬어 찾았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한참 가다 보니 4차선의 밝은 길이 나왔다. 내 평생에 가장 긴 시간이 흘렀다. 환한 가로등 불 사이로 유스 호스텔 간판과 건물이 보였다. 입구 승강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현지인 2명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스탑! 스탑을 외쳤다. 여기야 여기! 여기서 내려줘! 차가 멈추자 나는 운전기사를 주시하며 일부러 여유 있는 척하며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열린 차 창문으로 딱 250 흐리부냐를 꺼내서 던져주고 사람들이 서 있는 곳으로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고 뭐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가 떠나자 순간 맥이 탁 풀렸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다. 여행 운이 따라준다고 자만하고 있던 내게 처음으로 닥친 위험한 순간이었다. 낮에 보리스필 공항에서 도움을 받은 여성 덕분에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친절하다고 믿고 있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녀가 절대 길에서 잡는 일반 택시는 타지 말고 우버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우버가 뭔지도 몰랐던 나는 그냥 흘려듣고 잊어버렸던 것이다. 여행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험한 사건을 당한 것이다. 세상의 반은 착하고 반은 사악하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착한 사람들만 만났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절반의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호사다마라고 생각했다. 심기일전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 우버 사용법을 배우고 휴대폰에 구글 지도와 번역기를 설치하자고 마음먹었다. 위험한 순간을 겪으면서 초보 여행자는 배운 게 많았다. 게다가 훌쩍 성장했으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인생도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크게 성장하듯 여행도 역경을 잘 극복해야만 업그레이드 된다. 겁먹지 말자. 나에게는 긍정의 마인드가 있지 않은가.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온 인생의 경험도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기필고 꿈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I can come true my dream. 여행과 사랑에 빠지면 제대로 들리고 보인다. 무거운 짐 하나 덜었다. 몰도바의 수도 키시너우는 장기 배낭 여행자의 개미 지옥이라고 불린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물가가 싸고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와인의 가성비가 최고여서
장기 배낭 여행자들이 한 번 오면 오랫동안 머문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나도 몸과 마음이 편해서 모처럼 긴장을 풀고 며칠을 묵었다. 장기 숙박자들과 밥을 해서 같이 먹고 와인도 나눠 마시면서 해방감을 느꼈다. 대부분 서양 여행자들이었지만 한국인 여행자도 있어서 모처럼 한국어로 대화도 나누고 김치찌개도 해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루블리아나에서 대형 캐리어를 끌고 가슴에는 카메라, 한쪽 어깨에는 노트북을 메고 시내버스를 탔다. 구글 지도를 들여다보다가 내릴 정거장인 걸 알고 놀라서 급하게 뛰어내렸다. 버스에 내려서 보니 뭔가 허전했다. 노트북을 의자 옆에 두고 내린 것이다. 놀라서 저만치가 않은 버스를 불러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택시라도 잡아타고 쫓아보려고 했지만 택시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버스 회사에도 찾아가서 알아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여행을 시작한 후 첫 번째 겪은 대형 분실 사고였지만 의외로 빨리 포기하고 잊어버렸다. 무거운 짐 하나 덜었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객찬감을 친구 삼아 즐기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 호스텔 방에 홀로 누워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최백호의 애비와 양희은의 한계령 같은 노래를 골라서 들으며 실컷 울었다.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남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외로움과 쓸쓸함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컷 슬퍼하고 우는 것이었다. 어렵고 힘이 들긴 했지만 마음의 심한 감기를 잘 버텨냈다. 혼자서 오랫동안 여행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다. 하지만 진짜로 여행과 사랑에 빠지면 제대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다. 오감이 깨어난다. 영감과 상상력이 살아난다. 통찰력과 직관이 생긴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다. 진짜 여행은 객찬감을 친구 삼아 다닐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 부쿠레슈티에서 다시 만난 영국 청년.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번화가의 밤은 우리나라의 강남을 빠임칠 정도로 화려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물에 한국 가전회사의 광고탑이 우뚝 세워진 걸 보면서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티 투어를 하다 보면 루마니아의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린 혁명의 현장을 주로 안내했다. 독재자 차우세스크는 북한의 김일성과 평양을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우상화와 주석궁을 베낀 거대한 건축공사를 추진하다가 망했다. 특이한 공산주의의 너무나 다른 과거와 현재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부쿠레슈티에서는 몰도바에서 장박하면서 만났던 영국 청년을 다시 만나서 밤늦게까지 함께 시내 구경을 하러 다녔다. 브라쇼브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재미있게 구경하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숙소가 광장으로 통하는 터널문 2층에 있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그런 곳에 숙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해서 찾느라고의 고생을 꽤 했다. 그러나 숙소가 넓고 깨끗한 데다 투숙객이 없어 혼자서 편하게 지냈다. 광장이 바로 옆이라 밤마다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를 구경하며 재미있게 보냈다. 크로아티아에서 향수를 달래다. 크로아티아에서 위로를 받다. 크로아티아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었다.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는 국립공원과 로마 시대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고대 도시들에서 시간을 잊은 채 지냈다. 만약 누군가 발트 삼국과 발칸반도에서 가볼 만한 곳을 한 곳만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크로아티아라고 말하겠다. 크로아티아에서 처음으로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다. 거의가 패키지 관광객들이었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은 중장년들이었다. 그들이 나누는 한국말 대화를 가까이 가서 듣거나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며 모국어에 대한 향수를 달랬다. 게으름의 행복에 빠지다. 게으름의 행복. 발칸반도의 마지막 여행지는 유럽의 가장 동남쪽 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불가리아의 부르가스 근처에 있는 써니비치였다. 이름도 생소한 써니비치를 가게 된 것은 알바니아에서 만난 영국인 배낭여행자의 적극적인 추천 때문이었다. 그는 162개의 나라를 여행한 72세의 베테랑 여행자였다. 그에게 가장 좋았던 여행 장소를 물었더니 그곳에 가면 진짜 게으름의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며 써니비치를 추천했다. 게으름의 행복이라는 말에 묘하게 끌려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를 둘러보고 나서 바로 버스를 타고 흑해 연안의 부르가스로 갔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써니비치를 찾아갔다. 써니비치는 불가리아 최대의 휴양지로 6월에서 8월은 성수기여서 비수기보다 각종 물가와 요금이 배 이상 비싸다. 그래도 EU 국가들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휴가를 오는 관광객들이 넘쳤다. 하얀 백사장과 수영복만 입은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유럽인들을 보니 확실히 휴양지 기분이 났다. 그곳은 서유럽에서 온 지갑이 얇은 젊은 여행자들의 천국이었다. 나는 영국 베테랑 여행자가 가르쳐준 호텔을 찾아갔다. 내가 간 7월은 성수기여서 모든 게 비쌌지만 그 호텔은 하룻밤에 10유로라는 저렴한 요금이었다. 역시 고수의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었다. 호텔은 지은 지 좀 오래된 단층 건물이었지만 깨끗한 데다 마당이 넓고 바다가 가까워서 마음에 들었다. 해지는 바닷가를 걷거나 셔틀버스를 타고 근처의 다른 해수욕장 구경을 다니다가 지치면 숙소의 베란다에 앉아 수영복 차림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일과의 전부였다. 그렇게 게으름뱅이의 생활이 익숙해지자 이젠 그만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익숙해질 때가 떠날 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써니비치는 멋진 비치라기보다는 편안한 비치였다. 인도 고아주의 아람볼 비치와 함께 가장 기억에 남는 해변이다.